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콩드레스와 올스트 크래프트의 이제 그 여성의 권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20페이지 펴보세요. 320페이지.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거 내용을 이제 그 2점짜리 문제인데, 해마다 여성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유럽사, 서양사에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을 할게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미지 밑줄 B8B8C .jpg 링크 파일에 포함된 7번 문제를 역사적 부연 설명 없이 텍스트로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7. 괄호 안에 L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괄호 안에 액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6. 여성이 스를 퍼트를 행사할 능력을 지니지 않았다는 주장을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임신과 때때로 질병을 겪는 존재들, 그들이 왜 겨울마다 통풍을 앓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게서는 박탈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겠습니까? 중략, 어떤 여성도 과학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지 못하였고 예술과 문학 등에서 천재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들 하지만 누구도 천재적인 남성에게만 L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여성도 몇몇 남성이 지닌 정도의 해박한 지식과 매매의 힘을 지니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중략, L와 퍼스과 공직을 맡을 권한을 이상위 계층에게 한정하는 것이 완전히 불합리한 만큼 어떤 이유로 수많은 여성들보다 열등한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로부터 배제당해야 합니까? 콩도르세, 테콘도르셋, 여성에게 L을 퍼내를 주는 것에 관하여 당신이 모든 여성에게 L와 과 정치적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집안에 갇혀 어둠 속을 더듬도록 강요하는 것도 비슷한 행동이 아닙니까? 설마 웜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가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중략, 만일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인간의 자연권으로부터 배제된다면 불공평과 모순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먼저 여성들이 을 벌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울스턴크래프트, 월스턴크래프트, 여성의 권리 옹호.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그 요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선포된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포괄적 보편적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외쳤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남성, 맨에 한정된 전륜방위 선언이었죠. 이런 시대적 모순과 맹점을 계몽주의의 어떤 핵심 목이었던 이성으로 받아치면서 여성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이런 주장, 두 개의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볼 게 콩드레스 하는 사람이에요. 콩드레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마르키드 콩드레스는 프랑스 혁명기 때 이 정치가이자 수학자, 라고 이제, 그것도 계몽 사상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콩드레스의 논리를 보면 자연권의 근거를 인간이 가진 고유한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성에서 찾았어. 이성에서. 그래서 이성에서 찾았다. 이렇게 자연권의 근거를 이제 이성에서 찾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를 지녔으며 당연히 성별과 관계없이 여성 또한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적 주제로서 뭘 가져야 된다?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그는 이제 만약 여성을 시민권에서 배제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지성적인 여성들보다 열등한 일부 남성들에게만 그 특권을 주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이제 하면서 혁명정부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계몽주의 내부에서 혁명의 보편성을 여성까지 확장시키려고 했던 상당히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울스트 크래프트라는 여성 그 운동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와 옹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당신이 모든 여성에게
시민권과 정치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그 집안에 갇혀 어둠 속에 더듬도록 강요되는 것은 것도 비슷한 행동이 아닙니까? 설마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가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겠지요. 그 여성들이 이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 꽁드레스가 있었다면 해역 건너의 영국에서는 페미니즘 사상의 초석을 이제 놓은 메리 울스트크레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울스트크레프는 당시 유럽 사회가 여성을 가사노동에만 처박아 두고 수동적인 존재를 길러내는 교육 환경을 이제 그 뭐냐면 통렬히 비판했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약하거나 열등해 보이는 것은 선천적 지성의 한계가 아니라 오직 그 교육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녀는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남성 권력을 향해서 역설을 하게 되는데 여성에게 의무와 구속력을 강제하고 싶다면 먼저 그 지배 논리가 이성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만약 여성이 이성이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싶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먼저 증명해 보라고 강력하게 이제 도발을 했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에게 뭘 줘야 된다?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를 정면 허용해라. 이게 여성의 권리 옹호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계몽주의 이중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교과서도 나와요. 그래서 볼테르나 루소, 몽테스큐 같은 그 위대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한계가 무엇일까? 이들은 이제 구체주의 모순과 종교적 강신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가부장적인 모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특히 루소는 그에 져서 에민에서 그 여성의 교육은 오직 남성을 기쁘게 하고 돕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고 콩드레스와 이 올스토크래프트는 바로 이 누스식의 계몽주의 한계를 이성의 보편성이라는 계몽주의의 어떤 고유한 칼라로 배워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특히 15년 개정 교과서에 보면 계몽주의 사상가들 한계점이 나오거든요. 일단 여성과 노예를 인간으로 안 봤죠. 차별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이성의 존재는 남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자와 노예에 대해 상당히 어떤 차별감을 갖고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의 어떤 그 계몽사상가들의 어떤 모순점 요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계몽사상가들이 여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예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차별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얘기했지만 그 백화사전파의 디드로라든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콩드레스 같은 사람들도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편적 돼야 된다 여성과 노예도 했는데 그들은 일부 소수에 불과했고 상당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 이중성을 이제 뭐냐면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올스트 크래프트만 나왔는데 또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뭐가 있냐면 올랭프트 그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791년에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권리 선언이 남성만 있잖아요. 인간 남성만인데 여기 여성도 참여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프랑스 여성 운동가였던 올랭포트 구주는 이 혁명 정부의 배타성을 이제 비판하면서 여성이 단두대에 올릴 권리가 있으면 의장석에 올려서 올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두대에 가서 죽을 이제 뭐냐면 이런 책임이 있는 것 같이 그에 걸맞는 연단에 올라가서 뭐냐면 정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녀가 이제 인간과 심의 권리선에서 각종에서 여성으로서 미련이 하면서 정년 수정을 할 것을 다 이제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노벨스피드 당시에 공포정 지식에 단두대에 처형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주실 때 요거 이 사람도 기억을 해주세요. 올랭푸트 그주라는 사람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성의 시민의 관리 선언 1791년인데 여기 어떤 분이 이제 그 게시판에 보니까 그걸 지적하셨다고 요거 국민의회 아니냐 1790인데 근데 거기 보면 국민공회라고 돼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야. 예, 국민의회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유명한 선언 있죠? 여성이 단두대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장서에 올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거는 이제 그 뒤에 국민 공회 때 죽은 거고, 요걸 이제 선언한 것, 여성 심해 권리선언은 국민의회 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하여튼 여성사 관련된 내용 한번 나왔으니까 또 다음 연도에도 또 나오겠죠. 얘는 2점짜리도 의무적으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국주의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자, 이 제국주의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별로 안 되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거쳐서 제국주의를 추구한 유럽의 주요 그 국가들 국내 상황을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제국주의 시대죠. 그리고 무슨 시대죠? 제2차 산업혁명 시기가 겹쳐 있죠. 그래서 제국주의의 이제 출발점은 1783년에 일어난 금융공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가지고 이때 이제 해서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이제 했던 기간 동안인데 이게 한 시기 정도 한 세대도밖에 안 돼요. 한 세대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아프리카가 그 두 개 국가 라이베리아하고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는 다 뭐냐면 유럽의 식민지로 떨어졌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국내 상황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을 보면 마르크스 예언과는 달리 소시민 집단이 새로 등장했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맞죠? 일단은 여기 틀린 거를 고른 거예요. 없는 거니까. 예. 일단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칼 마르크스는 자본을 노동력이 유동자본하고 기계화 생산을 시스템 불변자본 나왔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동자본을 낮추고 불변자본, 기계 같은 걸 확대하면서 부주종을 다니는데 그게 호황기 때 생산 시대 증대, 노동자가 하고 있고 노동자 또 소비자의 역할을 하죠. 구매력 하락 및 시장 축소. 그러면 이제 또 공황이 발생되고 한계 기업 및 도산, 그러니까 대기업의 합병, 자본 집중이 나는데 이런 파멸적인 어떤 경기 순환이 반복된다고 본 거죠. 마르크스는 결국 중간층이 완전히 몰락하고 극소수의 자본가와 거대한 빈곤 노동자만 남은 극단적 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자연 발생 쪽으로 플라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거죠. 자, 근데 이건 예언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좀 다르게 진행됐죠. 물론 마르크스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일단은 맞은 얘기 뭐냐? 자, 자본이 집중되어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된 건 맞는데 중간층이 사라지는커녕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뿌띠뿌리주아라는 소시민 집단이 나왔죠. 이 뿌띠뿌리주아. 예.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본을 일부 갖추면서도 동시에 노동을 같이 하는 중상층으로서 언론인, 교수, 교사, 중소 자본가에 해당해요. 어떤 분은 교사와 교수가 무슨 뿌띠뿌리주하냐 재산도 없는데 이렇게 하신 분인데 교사나 교수는 자본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죠? 지식이 있잖아. 지식도 자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이 소시민 집단들이 그 뿌띠뿌리주아들이 시민사회 두터운 허리 역할을 해내면서 인구 대다수가 빈곤층이었던 러시아 달리 사회주의의 발발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그램시가 말하는 진지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 1번은 당시 사회 구조를 정확히 짚어진 내용이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원리가 강조되어 국가의 19세기 초에 비해서 뭐냐면 약화되었다. 아, 국가가 잠깐만 강조의 국가가 이 국가 의가 졌네. 예. 국가가 19세기 초에 비해 약화되었다. 조사가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틀린 내용이죠, 일단. 뭐냐면, 자,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19세기 지배했던 자유방임주의는 국내 경제 정책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방대이고 외교, 군사, 행정 등 국가의 전반적인 역할이 오히려 증대되었죠. 예. 그래서 왜 열강의 국가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냐? 일단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면서 더 이상 이제 국내 시장에
제낄 게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원료 공급처 확보가 이제 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됐고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협박을 이제 가면서 식민지를 무력으로 점령할 국가의 강한 군사력과 거대한 행정 관료 기구가 필수적이었던 거죠.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19세기 초에 비해 약해졌던 진술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가 않아. 오히려 제국주의 시기 때는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세 번째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자, 선거권이 꾸준히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계급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19세기 때 말 유럽 열강들은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혁명적 열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선거권을 확대해 나갔죠. 그러나 선거권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양극화와 이 복지 부재로 인해서 계급 간의 실질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맞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그 개별적인 국가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한 거고 개별적인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선거권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 계층 요구를 의회 제도권 정치하는 남자 흡수해서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비교 완화시킨 데 반해서 독일 제국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주어주죠. 남자의 보통 선거권은 독일이 제일 먼저 주어줬다고 보면 돼요. 근데 노동자 계급이 철저히 3인당의 투표였고 부유자 계층은 자유당 계열의 어떤 투표를 하는 구체적인 계급별 투표 양상들이 이제 고착되면서 국내 계급 갈등이 극도로 심화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영국은 약간 얘기고 좀 전반적인 거 독일을 중심한 유럽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4번을 볼게요. 대기업의 성장으로 독점 형상이 심화되고 불의회사의 특권 계급화되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맞죠? 그래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때 이제 1차 산업혁명은 면지부 같은 경공업 중심이었다면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은 조선이나 철강, 기계 등 대규모 자본이 선제 투입되는 중화학 공업이었어요. 그래서 경공업은 적은 자본으로도 여러 기업이 난립해 경제할 수 있지만 중화공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일정한 이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학의 용어를 따지면 궁요 경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대기업으로 항정되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런 독과점 기업들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거대한 투자은행의 소유로 기속되는 양상을 보여요. 투자은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순신 업무를 보는 조그만 은행이 아니에요. 상당히 자기 스스로 투자를 이제 유치하고 계획하고 또 투자하는 그러니까 그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은행들인데 기업들이 이제 파산되면 이제 이 투자은행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채권을 주식을 전환해 가지고 그 기업을 자기 밑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서 은행 자본이 산업 자본을 지배하는 무슨 것이 나타나냐면 금융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 또 제국주의 시대 때 어떤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엄청난 자본을 장악한 대부유자 세력들은 그들은 국가 권력 기관과 권력과 결탁을 하죠. 그러면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해서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 분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독점자본의 요구가 대의적으로 투사된 것이 바로 식민지 즉 제국주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01년 문제로서 이건 융합과 그 사회과 융합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좀 제가 다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국적 기업도 있고 다국적 기업. 근데 우리는 필요 없는 건데 일단은 한번 역사도 있으니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요청하신 대로 이미지 밑줄 B8842 다 PNG 링크 파일에 포함된 2번 문제를 역사적 부연 설명 없이 텍스트로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2.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일의 제국주의의 발생 배경 세 가지를 약술하고 이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01. 세계화의 과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도 아니다. 일찍이 일제국주의라고 불리던 침략적 행위는 모두 세계화의 한 전략이었다. 최근의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기초로 한 생산의 국제화와 금융의 국제화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세계화, 즉 세계 자본주의를 분할하고 통합하는 핵심적 주체로 이가 손꼽히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국제적 공간 분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생산과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역사과도 있지만, 얘들 이제 뭐냐면, 일사과도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문제 낸 건데,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이제 발생 원인을 배경, 세 가지 약설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제국주의에 관련된 배경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한정돼 있었어. 제한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약수이라도 어디까지 써야 될지 좀 예민하긴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이제 임의로 한번 교과서나 통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답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자, 일단 제국주의의 어떤 자본은 예전에처럼 독점 자본주의와 또 뭐죠? 예, 아까 금융자본주의라고 했죠. 독점자본주의는 제2차 산업혁명 결과 중화학공업에 인해서 몇 개의 이 기업들이 독과점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또 자본을 또 빌려준 은행 또한 일반 소매은행이 아니, 소매금융이 아니고 투자은행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본을 유치해갖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큰 은행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들 기업들이 파산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은행 소유로 넘어가죠. 그래서 금융자본주의가 형성됐다.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걸 이제 깔고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18세기 산업혁명 이외에 서유럽 국가들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석유 등 건국 중심에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거대한 중화학 공업 육성 단계로 진입하게 돼요. 근데 중화학공업은 이제 가구와 달리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진압적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손해금융 가지고는 또는 자가금융은 도저히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은행 간 인수합병이 이제 시작되면서 거대한 투자은행이 거듭됐고요. 이 투자은행들이 대규모 기업나 그 사업에 파격적인 자금을 수요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의 가열 경쟁은 수익성 악화와 적자를 낳게 되고 살아나는 대기업들이 경쟁사를 합병하면서 시작되는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텔이나 콜체르나 트루스나 이때 등장한 이제 뭐냐면 독점기업 형태들이죠. 자,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하면서 대기업들, 그러니까 망해가는 대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마침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이제 결합되는 또 금융자본의 고도화된 자본주의 형태가 또 등장했던 게 제국주의 시대 때 어떤 특징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의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산업혁명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19세기 후반은 또 2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제 전등이나 전차, 비행기, 가솔린 엔진, 합성연료, 다이너마이트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전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후반부터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막 그 1차 세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서 천연자원의 어떤 무시무시한 수요가 창출됐고 특히 과거에서 중요시하지 않았던 석유와 고무 같은 중화학 산업 발달에서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핵심 연료로 급부상하게 돼요. 요게 구리나 니켈, 탈스텐, 아연 등 같은 산업 발달 대동맥이 또 되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자원들이 유럽의 대륙 내부에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결국에는 설부 열강들이 그 자국 산업의 엔진을 돌린 산업 연료를 구하기 위해서 종전에 관심이 없던 이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고무와 텍스타일,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제 를 향해서 질주하게 되죠. 나가다 기관총 같은 이제 압도적인 신무기 발달은 이대 침략에는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 19세기 이제 전반에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던 낭만주의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국가의 이익을 절대하는 국가주의가 결합되면서 대팽창을 부추기는 침략적 민족주의가 변질됐고요. 그다음 또 이념적으로 사회진화론이나 백일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어떤 생물학적 법칙인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개념을 인간 사회에도 무리하게 적용하는 사회진화론이 열강대의 내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이들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기만적 논리로 침략을 정당했고, 그런 하부 논리로서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것이 백인의 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인의 짐인데 요게 이제 영국 시인이었던 키플링이 이제 했던 거죠. 그 이들은 자신의 도덕적 침략 행위를 미개인을 지도하고 개화시키는 보편적인 문명을 전파하자 백인의 짐이라는 시각으로 이제 포장을 했죠. 그래서 의사나 선교사, 기술자들이 선의 앞서서 이제 미개사에 진입하면 그 뒤에 이어서 더 많은 이윤을 노리는 자본가들이 밀려 들어왔고요. 자, 이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기업 안전과 특권을 위해 본국의 강력한 군사적 뒷받침을 요청하게 돼요. 그가 수많은 후진 지역들이 선진 자본가들의 국가의 보호용이나 식민지를 전락하는 비극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의 발전 후 잉여 자본을 투자에 위한 투자지로서 식민지 진출이 활발해졌고, 자, 민족적 이데올과 뒷받침했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진흥이나 뭐 침략적 민족주의 이런 것도 있고, 2차 산업혁명으로 석유나 고무, 동, 탈수대 같은 새로운 연료가 필요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 그 제국주의 침략의 어떤 그 식민지 침탈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다국적 기업 같은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보호 전쟁과 관련된 거, 보호 전쟁.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읽고 나서 일단은 이제 뭐 요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콩고하고 보호전쟁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 전에 요걸 읽고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보고 사전에 좀 인지한 다음에 한번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일단 지도는 못 읽으니까 그 텍스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청하신 대로 이미지 밑줄 B8807.png 링크 파일에 포함된 3번 문제를 역사적 부연 설명 없이 텍스트로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송 교사,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과 그 결과들을 살펴봅시다. 누가 먼저 얘기해볼까요? 학생일 때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벨기에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고 가 을퍼내를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곳 광산과 대농장에서 일했던 원주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수십만 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학생 2대 1899년 지도의 애 지역에서 일어난 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국은 살아남은 민간인들까지 수용소에 감금했고 원주민들 또한 그 틈바구니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자, 일단은 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기출문제 분석을 읽는 것보다는 이제 요약을 좀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얘한테 한번 요약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야. 자, 제공해주신 자료에 대한 심층 요약을 먼저 제시한 후 이어서 파일 명칭을 제외한 원문 텍스트 전체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심층 요약 1. 19세기 콩고강 유역 쟁탈전과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 콩고 유역 분쟁의 서막,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국제아프리카협회 1876년을 창설하고 스탠리를 후원하여 콩고강 유역 탐사 및 보호령 레오폴드빌 1881년을 선언하면서 프랑스, 브라자빌 건설, 포르투갈, 영국 등이 뒤얽힌 영유권 및
교역권 쟁탈전이 발발했습니다. 베를린 회의 1884에서 1885년과 분할 원칙, 열강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비스마르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실질적 점령과 지배 상태,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삼는 아프리카 분할 원칙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원주민의 인종 문화적 경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인 직선형 국경선을 낳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주의의 기만과 식민지화, 조약 전문에는 노예무역 금지와 원주민 복지 증진 등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열강 간의 충돌을 피하며 약탈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벨기에는 자국보다 수십 배 넓은 지역을 콩고 자유국이라는 국왕 사유지로 지배하다가 1908년 공식 식민지로 편입시켰습니다. 2. 남아프리카 보어인, 오렌지 트랜스발과 영국의 보어 전쟁. 보어인의 이주와 건국,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정착 이후 이주한 네덜란드계 개신교도들을 보어인 농부이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원주민 토지를 약탈하고 칼뱅주에 기반해 노예 소유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케이프타운 1815년 및 나탈 1843년 점령과 노예 해방 정책에 반발하여 내륙으로 대이동 그레이트 트랙을 감행, 트랜스발 공화국 1852년과 오렌지 자유국 1854년을 건국했습니다. 골드러시와 제2차 보어 전쟁. 초기에는 영국에 관심밖에 있었으나 1867년 이후 이 지역에서 금광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영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차 전쟁 1881에서 1884년을 거쳐 1899년 제2차 보어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영국군은 무력병합을 시도했습니다. 초토화 작전과 남아프리카 연방 형성, 보어 연합군의 끈질긴 게릴라전에 직면한 영국군은 가옥을 불사르고 보어인들을 열악한 집단 수용소에 가두어 약 2만 명을 사망케 하는 초토화 전멸전법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1902년 베르니깅 조약으로 보어인은 굴복했고 영국은 이 지역들을 합쳐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연방을 건설했습니다. 다만 전쟁의 참상이 폭로되면서 악화된 국내외 여론으로 인해 영국은 훗날 이 지역의 자치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원문 텍스트. 가에 들어갈 국가는 콩고이다. 현재 정확한 명칭은 콩고 민주공화국이다. 19세기 들어와서 콩고강 유역을 둘러싸고 벨기에, 영국, 프랑스가 쟁탈전을 벌였다. 먼저 발을 내딛었던 국가는 벨기에이다.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1876년 국제아프리카협회를 창설하고 스탠리를 후원하였다. 스탠리는 중앙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을 탐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81년 레오폴드빌, 현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를 건설하여 콩고강 유역을 보호령으로 삼았다. 뒤늦게 참여하는 프랑스는 1883년 콩고강 유역 북쪽 지역에 브라자빌을 건설했다. 포르투갈은 콩고 왕국과의 협정을 기초로 콩고강의 유역의 영유권, 남이오도 12분과 8도 사이를 주장했다. 영국은 1884년 포르투갈과 협정을 맺어 이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 지역의 교역권을 얻었다. 그러나 영국과 포르투갈의 협정은 벨기에와 프랑스의 반대에 부닥쳤다. 1884년 2월 포르투갈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스마르크 주재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국제회의를 베를린 회의라고 한다. 또는 1878년 베를린 회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베를린서 아프리카 회의라고 불러진다. 베를린 회의는 아프리카 분할 문제를 논의했고 콩고 분지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결정사항은 현재 아프리카 54개 국가의 국경선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 분할 원칙의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 점령과 지배 상태이다. 즉 실효성 있는 지배를 먼저 확보한 나라에게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결정된 것이다. 서양 열강들은 아프리카 원주민의 인종과 문화 등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선이 기형적인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원칙에 따라 벨기에는 자국보다 수십 배가 넓은 콩고강 유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조약에 따라 콩고 자유국이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에 불과했다. 1908년 벨기에는 콩고를 공식적으로 식민지로 편입된다.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콩고강 유역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주변에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오늘날 콩고공화국, 예전 프랑스 식민지, 앙골라, 콩고왕국 있던 곳으로 예전 포르투갈 식민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베를린 조약 전문에는 모든 원주민들의 관습적, 물질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기로 적어놓고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등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의 갈등을 피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합의대로 식민지 약탈을 계속하였다. 베를린 회의 협약 35조에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공서를 확보할 의무를 명시해 놓아서 아프리카 국가 대륙에 속한 국가들이 절대로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었다. 베를린 조약 보충 자료 1226. 역사적 사건은 보어 전쟁이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제2 리히베이크가 동양무역의 보급기지 건설을 위해 케이프타운에 상륙한 후부터 네덜란드인의 이주가 계속되었고 프랑스와 독일의 신교도도 망명해왔다. 이들은 농업과 목축을 하면서 스스로를 보어 네덜란드어로 농부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원주민의 토지를 약탈하고 칼뱅주의에 의한 노예 소유주의자 사회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원주민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1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18세기 후반 국제적인 해운통상국으로서 네덜란드를 물리친 영국은 인도 무역의 중개지로서의 케이프타운을 나폴레옹의 네덜란드 점령기에 점령하였다가 1815년 정식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843년 나탈도 점령하였다. 영국의 노예 해방과 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한 보어인은 1830년대부터 내륙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북으로부터 남하에 오던 반투계 부족들과 싸우면서 트랜스발 공화국 1852과 오렌지 자유국을 건국하였다. 1854 두산백과사전 내용 이용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이 케이프 식민지를 건설할 무렵에 보어 이내 세운 가난한 농업국가인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영국인들이 관심밖에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1867년 트랜스발에 금광이 발견되고 오렌지 강변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영국인들이 이 지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영국과 보어인들 간의 다툼이 생기고 제1차 보어전쟁 1881에 1884에 일어났다. 이후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영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 1899년 10월 제2차 보어전쟁이 발발했다. 영국군이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을 무력으로 병합했다. 그러나 강제병합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연합보어군은 게릴라 전을 전개하여 다시 두 나라를 되찾았다. 이에 영국은 4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불사르고 보어인들을 집단 수용소로 보내는 전멸전법을 채택했다. 강제 수용소 설비와 대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약 2만 명의 사망자를 넣게 하였다. 결과에는 1902년 보어인들은 영국에 굴복하고 베레니깅 조약을 체결하였다. 보어전쟁 보충자료 1227. 영국은 두 나라를 영국령 식민지에 편입하고 케이프 식민지, 나달 등을 합쳐서 오늘날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을 건설했다. 남아프리카 연방 편입 순서는 보충자료 1228 보어 전쟁의 참상이 알려지자 국내외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영국은 두 지역의 자치를 인정해야 했다. 예,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잠깐 이제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오타 좀 수정할게요. 읽다가 이게 넣게 되었다가 그냥 낳게 될 것 같은데, 예, 상황이 낳게 하였다. 맞네. 예. 얘가 잘못 읽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서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를 이제 관리했다라고 했는데 요건 일단 콩고죠. 요번에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 콩고는 앞에 언급한 건 베링헤이, 서베링헤이를 통해서 벨기에이 이제 차지할 걸 인정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기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을 보호 전쟁이라고 하죠. 보호 전쟁. 자 그러면 콩고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콩고인데 이 콩고 분쟁하고 또 관련된 것이 이제 베르닝 회의잖아요. 1884년에 일어난. 그래서 이 베르닝 회의 결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그 당시 19세기 중반에 중부 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벨기에, 영국, 프랑스가 치열한 유혈 쟁탈전을 벌였어요. 그때 이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는 1876년에 국제 아프리카 협회를 창설하고요. 탐험가였던 스탠리를 후원하면서 콩고강 유역을 선제 탐험했죠. 그래서 1881년에는 레오폴드 비를 건설해서 보호용으로 삼았고 뒤에 이제 디지세라 이제 프랑스가 1883년 콩고강 북쪽에 브라자빌을 건설했어요. 포르투갈은 또 기존 업체의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국과 또 비밀 미약을 맺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콩고강 유역을 둘러싸고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1884년에 그 당시 프랑스와 포르투갈 제안을 받았고 비스마르크가 열린 회의가 이제 뭐냐 서 베를린 회의라는 회의죠.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 이 회의에서 열강은 콩고 분지의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큰 콩고 분지의 그 조약이 뭐냐? 이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실질적인 지배 점령을 하는 사람들이 임자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 지역을 실효성 있게 지배하고 강공서를 확보한 나라에게 이 지역의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원칙으로 해갖고 결국에 콩고 분지의 주요 내용들 그 상당수가 누구한테 들어 벨기에한테 들어가죠. 예, 그래서 벨기에이 이제 거기에 자유국을 예, 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벨기에이 그 정부가 직접 나가서 원래는 사유지였는데 레오폴드 사유지인데 콩고 자유국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합병해갖고 벨기에 식민지로 만들었죠. 자, 그때 이제 이 콩고 자유국 시대 레오폴드 2세 통치 때 고무 농장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키웠는데 그때 고무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죽이거나 팔다리를 자르고 아주 만행을 이제 저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유독 각국에서 이거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비난이 쏟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 그 당시 이제 팔다리로 잘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베드링의 결과 먼저 차지한 산 임자다. 이런 원칙이 이제 딱 하니까 이제 뭐냐 너도 나도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오지로 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그 기관총 같은 거 있죠. 첨단 무기도 개발됐고 그 다음에 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때문에 내 집까지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풍토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세대도 안 거쳐갖고 거의 이제 뭐냐면 두 개 나라 에티오피아하고 그 아이비리아하고는 모든 지역이 그 유럽 열강대 식민지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도에 자를 댔죠. 일방적으로 이제 경계를 지었는데 이게 오늘날 이 아프리카 국경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를 된 짝짝 그으면서 그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부족적 문화적 경계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서로 적대적인 부족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또 내전도 일어나고 인종 항상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이게 다 다이아몬드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보호인들은 이제 뭐냐? 아프리카에 보면 케이프타운 지역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지역에. 그래서 165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지역을 상륙한 이후에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과 모축을 하면서 스스로 보호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덜란드어로 농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주민의 토지를 약탈하고 칼뱅주에 입각해서 노예 소유주 사회를 구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칼뱅주에 보면 이들 그 백인이 흑인들을 이제 노예 삼아서 뭐냐면 이들 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주어진 소명이다. 물론 이건 자기들의 이제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노예를 합법화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19세기 초반 때 초중반 때 유럽에서는 노예제가 폐지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비내이 이후에 이 케이프 식민지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보호인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갖고 1830년대 대거 내륙으로 이제 집단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거 그레이트 트랙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때 이제 두 개 공화국을 세우죠. 이 내륙 지역에 지도 표시는 안 됐지만 대충 요 지역에 트랜스발 공화국하고 오렌지 자유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 영국은 이 지역에 별 관심이 없었어. 네. 근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그 트랜스발의 금강임이 발견되고요. 오렌지 강변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눈에 뒤집힌 영국인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분쟁이 격화되었고 마침내 이제 두 번에 걸쳐 보호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 두 공화국이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병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영국군이
거의 그 4만 5천 명 정도의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보호인들 마을을 철저하게 불사르고 초토화 작전을 했다고 해요. 남아있는 인간인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거대한 집단 수용소에 격리하고 감금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때 2만 명 정도의 보호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자 결국에는 보호인들이 베네닝그 조약을 체결해서 불구했고, 영국도 이 지역을 이제 묶어서 오늘날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을 이제 건설했지만 하도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영국이 나중에 이 지역은 이제 자치를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고 그다음에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얘가 로딩하기 여기 있네.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22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이미지 밑줄 B8506.png 링크 파일에 포함된 4번 문제를 역사적 부연 설명 없이 텍스트로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4. 다음은 어떤 영국 정치가의 연설문 중의 일부이다. 이 글에 나타난 영국 대외 정책의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만 쓰시오. 5년 공사 기출. 인도가 없었다면 비콘스필드 백작, 디즈레일리은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집트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인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케이프 식민지를 점령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프리카에서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도가 없었다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월적 지위와 페르시아만에서 지배적 지위의 획득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영국 정치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거 안 보네. 예. 자, 잠깐만요. 요게 좀 약간 지금, 매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끄고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예. 가끔씩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화면하고 펜이요. 그래서 잠깐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됐네요. 자, 여기 영국의 어떤 정치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실 루즈라는 사람이야. 여기 그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아프리카의 이제 케이프타운 식민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호 전쟁 있죠? 보호 전쟁도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트랜스바일 공화국이나 이걸 점령하고 나서 거기 이제 그 다이아몬드 강산을 자기가 차지해. 그래서 드비어스라는 유명한 회사도 이제 다이아몬드 회사도 만들죠. 지금 드비어스가 이제 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뭐냐면 여러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 생산을 하는 그 독점 업체잖아요. 되게 유명한 회사야. 자, 하여튼 이 영국의 정치가는 식민지주의자였던 세실 루즈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거든요. 자, 그 하여튼 이 연설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수에즈 운하의 이집트의 보호구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식민지 확보, 중동 페르시아 장악. 자, 이런 것들은 영국의 거대한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각각 분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의 산물이야. 다 연결돼 있어. 어디를 이제 지키고자 한 거다 하면 인도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인도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수에즈 운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자기가 이제 먹었고 이집트를 보호국화 시켰잖아요. 예. 왜냐하면 수에즈 운을 먹어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인도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또 이제 케이프타운을 먹는 것도 인도로 가기 위한 거죠. 인도를 손쉽게 가기 위해서 중간에 기항제 필요하니까 이제 먹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인도를 보호해야지 장악해야지만 뭐냐면 영국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는 제국지 시대 때 영국이 이제 유지될 수 있었던 이기 때문에 인도의 중요성 때문에 여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는 게 대외 정책의 경제 배경을 이제 좀 볼 텐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사료에서 언급된 인물, 물론 이 발언은 이제 세신 누주가 했지만 여기에서 이 세신 누주가 언급했던 그 사람이 디즐레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자유당의 총수로서 유명하죠. 그래도 그 유명한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보수당이죠, 보수당. 디즈니의 그레이티스트니까 보수당 총수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 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이 디즈니가 이제 보수당 총재로서 상당히 이제 뭐 그랜드 스토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정치를 이제 자지우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중점을 뒀던 것이 이 수에즈 운하야. 자, 원래 이 수에즈 운하는 여러분들처럼 지중해 홍해에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운하가 19세기 때 프랑스 엔진이었던 렉센스에 의해서 주도해서 이렇게 건설 운하예요. 당연히 초기 주도권은 프랑스가 쥐고 있겠죠.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재정 파탄을 직면하니까 영국의 디즈니 총리가 의회 승인을 받기도 전에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서 급조를 땡겨가지고 이집트가 보유한 운하 지분을 전격적으로 사들였고요. 그 수에즈 운하의 주도권을 통째로 장악게 되죠.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의 장악이 왜 중요하냐? 이건 이제 뭐냐 하면 문화 건설 이전에 영국에 배던 인도에 있는 아시아 각에서는 앞에 이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두었죠. 그래서 케이프타운은 영국이 이제 거점을 만들었던 게 인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에서 홍해를 직접 통과하게 되니까 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거야. 그래서 거대한 이제 운송비 그 절감을 가져오게 됐고, 자, 거기다 이제 영국은 이 운하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를 전격적으로 보호국화시켰고, 북부 이집트는 카이로, 남부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동부 인도의 캘커타를 세계 엮는 삼시 정책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그 이걸 통해서 인도 지배의 효율성을 이제 뭐냐면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회 전체를 어, 지배하는 내용은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인도는 영국에 가공할 만한 원료 공급지와 자국 면직물과 공업품을 쏟아내는 거대한 상품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죠. 그러나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영국은 인도를 통치하면서 확보한 원주민 용병, 세포이와 육군 병력을 이용해서 다른 식민지를 무력 진압한 통치편 군사적 공급처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대영 제국을 전체를 집단화하는 마스터 키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인도의 상실은 꼭 대영 제국의 몰락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영국은 러시아는 거대한 북방 계문인 인도를 러시아는 거대한 북한 괴물이 인도 내려옴을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일대에 우월적인 지을 선제 확보하고자 또 남아 정책을 다시 할게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일대에서 우월적인 지를 선제 확보하는 남아 저지 외교 정선을 이제 펼쳐냈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투쟁 속에 영국은 글로벌 무역과 금융 중심지이자 세계 경제 기축국인 지로서 공고히 이제 역할을 유지했다.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 19세기 때부터 20세기 초반 때 했던 그런 이제 이런 그 전략들을 영국이 이제 뭐냐면 남아 정책을 막고, 이에 대해 영국은 또 남아 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그간의 서로 간 갈등들 보통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하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출제자 요구하는 그 경제적 배경 두 가지 뭐냐? 일단은 아까 인도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말한 것처럼 시장 원료 확보와 뭐야? 그 시장과 원료 확보 이런 독점적 확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국내적으로 심각한 시석자 양상과 인구 가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석자 문제와 가인 인구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인도를 뭐냐면 확실히 지키기 위한 그런 정책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몇 가지만 언급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한 건데 이게 하도 오래된 이제 문제죠. 이게 몇 년도 문제야. 공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수정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수정을 하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판에는 이렇게 좀 수정해 갖고 나올 거야. 문제를 좀
사료 분석을 부강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체크를 해놨어야 돼. 제가 잊어먹을 수 있어갖고, 일단 체크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이 5번은 이제 한번 읽어보고 나서 통상정책하고 뭐 제국주의 논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청하신 대로 이미지 밑줄 B284AA .jpg 링크 파일에 포함된 5번 문제를 역사적 부연 설명 없이 텍스트로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5. L의 전개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취한 통상정책의 차이점을 쓰고 나 협상의 외교상 의의를 두 가지만 쓰시오. 14. 가 홉슨 J. A 홉스는 멜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내 시장에서 유리한 투자가 불가능해진 잉여 자본의 첨예한 해외 투자 경쟁을 지적했다. 즉, 투자 대상을 필요로 하는 과도한 자본의 축적과 국내 시장 수요의 부족으로 L.E. 퍼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레닌 V. I 레닌은 퍼합시즈 펌스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이자 국제적인 독점 자본 집단과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세계 영토 분할로 보았다. 이들 해석은 L. 을퍼를 금융자본의 역할 혹은 독점 자본의 대두와 관련지어 설명한 것이다. 나 1. 영국 정부는 이집트의 정치적 상태를 변경할 의도가 없음을 선언한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집트에서의 영국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중략 2. 프랑스 정부는 모로코의 정치적 상태를 변경할 의도가 없음을 선언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모로코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 경제, 재정, 군사 개혁을 위해 원조할 권리가 프랑스에 속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통상정책과 관련된 내용과 또 영불 협상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그 다음 설명할게요. 예. 제공해주신 자료에 대한 심층 요약을 먼저 제시한 후 이어서 파일 명칭을 제외한 원문 텍스트 전체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심층 요약 1. 제국주의의 개념과 발생 배경, 개념. 제국주의, 임피리얼리즘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타국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고전적 제국주의는 1870년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서양 열강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정복한 과정을 뜻합니다. 배경 2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석유와 같은 새로운 자원 및 동력원이 필요해졌고 국내 시장의 협소함을 타개하기 위한 상품시장 식민지 확보, 그리고 국내 잉여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투자처가 요구되면서 전개되었습니다. 2. 제국주의 이론의 전개, 홉스 대 레닌 대 카우츠키. 홉스, 영국 노동당 좌파. 제국주의의 원인을 저임금으로 인한 국내 소비 축소, 과잉 생산에서 찾았습니다. 근본 책임이 금융가 계급에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개혁을 통해 자본을 다른 계층에 분배하여 국내 소비를 늘리면 제국주의 정책을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국주의의 필연성 부정. 레닌 사회주의. 홉스의 모순 분석을 계승했으나 자본주의 체제 내의 자체 개혁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최종 단계인 죽어가는 자본주의, 독점 금융자본주의로 정의했습니다. 열강들이 불황 타개를 위해 식민지 침탈과 전쟁을 벌이다 결국 몰락하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며 러시아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카우츠키,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공동 착취하는 구조로 재편되거나 선진국 간의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3. 제국주의 시대의 통상 정책 차이. 열강의 보호무역주의.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국 식민지 간 영내권에는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여객권에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전개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합류.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점. 프랑스는
철저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편 반면 자유무역의 본산이었던 영국은 관세 도입 논란이 있었으나 종전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동화주의나 문화적 제국주의는 식민지 침략 정책일 뿐 국가 간 무역 정책인 통상 정책이 아닙니다. 4. 국제동맹 체제의 변화와 삼국협상의 완성. 프랑스의 고립 탈피. 프랑스는 독일 비스마르크의 고립화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프러협상 1894년을 맺었고 파쇼다 사건 이후 외교관계 정상화에 노력하여 영프협상 1904년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의 외교 노선 선회. 영국은 독일 빌헬름 2세의 팽창주의와 군비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로운 고립을 폐기했습니다. 영일동맹 1902년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 뒤 영프협상 1904년을 통해 상호 식민지를 인정하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러일전쟁 이후 영러 협상까지 체결함으로써 삼국협상을 완성했으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문 텍스트. A에 들어갈 말은 제국주의, imperialism이다. 제국주의는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도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제국주의, 고전적 제국주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1870년에서 1914년까지 서양 열강들이 해외 식민지를 정복하는 과정이다. 제국주의 정책은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자원과 동력원, 석유 획득, 국내 시장 협소 및 시장 확보, 식민지 확보, 잉여자본의 투자지 필요 등으로 인해 전개되었다. 예문의 홉스와 레닌은 19세기 말의 고전적 제국주의를 이론화시킨 사람들이다. 예문 근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영국의 노동당 좌파인 홉스이다. 홉스는 제국주의 원인을 과잉 생산에 비해 저임금 등 때문에 형성된 국내의 소비 축소를 들고 있다. 소비 축소는 다시 국내 시장 축소, 불황과 실업으로 연결되었다. 서양 열강들은 이런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여 시장을 확대시키는 제국주의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홉스는 제국주의 근본적 책임은 과잉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금융가 계급에 있고 사회개혁을 통해 금융가의 자본을 다른 계층에게 분배를 하면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국내 시장이 확대되어 자연스럽게 제국주의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에 레닌은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책에서 홉스의 의견을 대체적으로 계승했지만 자본주의 내의 자체 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제국주의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통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본주의로 자본주의 최종 단계에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따른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다. 반면에 홉스는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부정했다. 생산과 자본의 집중 독점, 독점 자본주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 금융자본주의로 인해 국제적 자본가들의 독점이 형성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저임금 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 축소를 과잉 생산 물자를 팔지 못해 경제 불황이 빈발하자 해외 식민지를 통해 만회해보려고 식민지를 침탈하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과에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몰락과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통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발달을 정당화했다. 그 외 카를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공동으로 착취하는 구조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선진국 사이에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갈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에서 관련 있는 제국주의 시대의 통상정책은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이다. 19세기 후반의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의 상품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식민지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종전의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대신에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서양 열강들은 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영내권에는 경제블록을 쌓고 여객권에는 높은 관세를 설정을 하는 보호무역주의의 통상정책을 전개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이러한 추세에 합류했다. 자유무역의 본산인 영국에서도 관세의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논란 끝의 결과에는 종전의 자유무역주의의 정책을 유지했다. 문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제국주의 시대 통상정책은 프랑스는 보호무역주의, 영국은 자유주의 무역주의가 답이다. 프랑스 동화주의 정책, 문화적 제국주의 정책 등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식민지 정책이거나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해당하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정책인 통상 정책은 아니다. 나는 영뚜프 협상 1904의 내용이다. 프랑스는 비스마르크가 쳐놓은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1894년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만기를 빌헬름 2세가 거부한 것을 계기로 푸-뚜-러 협상을 맺었다.
또한 프랑스 외무장관 델카세이 파쇼다 사건으로 악화된 영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에 노력하여 1904년 영투프 협상을 맺었다. 당시 영국은 빌헬름 2세의 제국주의 정책과 군비 확장에 맞서 종전의 명예로운 고립과 대독 친선 관계를 탈피하여 대독 견제와 유럽 내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첫 단계로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 제1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1902 그리고 푸트러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관계를 최소화시키고 독일을 견제하고자 영프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영프 협상의 중요 내용은 상호 식민지를 인정하고 독일의 팽창 저지를 염두에 두고 국제 문제에 있어 서로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은 더 나아가서 러일 전쟁 패배를 계기로 러시아 접근해 영투러 협상을 체결해 독일을 견제하는 전제로 한 삼국 협상이 완성되었다. 레닌이 목격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서로 간의 파멸 전쟁인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형성된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제국주의 이론하고 영포 협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거기에 통상 정책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은 먼저 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가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제국주의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제국주의가 어떻게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근데 요번에도 제국주의 이론이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제국주의는 홉스와 네이닝이에요. 예, 보통 홉스와 레닝의 제국주의 이론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자, 홉스는 어떻게 이제 봤냐? 일단 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이 사람은 영국 노동자 좌파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국주의 원인을 뭘로 보냐면 국내 노동자들 저임금 구조에서 찾았죠. 그래서 저임금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 시장이 축소가 되자 가인 생산과 불황이 부활했고요. 이로 인해서 잉여 자본이 해외 투자처를 찾아서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 제국주의가 본 거야. 그래서 홉스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가 살아나서 자연스럽게 제국주의가 폐기될 수 있다라는 필연성을 이제 강조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내에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이제 그 이런 제국주의 정책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소득 분배를 통해서 제국주의 정책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죠. 노력만 하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큰 공황이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좀 뒤에는 1800, 그, 어, 1873년에 있었던 금융공황인데 요거 관련돼서 이제 홉스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억에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일단 제국주의 등하고 레닝의 또 제국주의는 또 다르게 해석돼요. 레닝은 자체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전면 부정했어요. 요 사람은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내에서 부의 평등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비필연성을 이제 강조했던 반면에 이 사람은 다르게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강조했어. 그래서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이자 마지막 독점 단계다. 자본주의 자체의 내적 모순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폭발되는 형사가 파악했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한 이 국제 독점 자본가들이 세계의 영토를 최종 분할하는 과정에서 열강간의 파멸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1차 세계대전이고요. 이것이 꼭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통상 정책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요거와 이제 그, 협상의 의의를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 잘못할게요. 그, 나는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상의 의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그 전에 또 뭘 물어봤냐면, 기억의 제국주의 전개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취한 통상 정책의 차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제국주의 어떤 정책이 어떤 출발점이 됐던 그 트리거가 됐던 1873년에 금융공황을 관련된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이제 대처에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통상 정책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볼게요. 요걸 강의 대본에 해놨습니다. 제가 서양사 강도 강의 시간 때도 좀 얘기를 했거든요.
1873년 그 금융공황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교주해놨는데 잠깐만요. 여기 좀 찾아볼게요. 아, 예. 아, 여기 있네요. 자, 보통 우리가 1929년에 금융공황 관련된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1873년에 자유 그 무역 시기에 끝나게 된 그 1873년 금융공황은 잘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 1860년대까지는 자유무역 황금기였어요. 대표적인 게 영국과 프랑스의 상업조약 같은 오늘날만은 FTA 같은 것들이 맺어지면서 자유무역을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1874년 5월에 비내 증권거래소 붕괴를 시작해서 뉴욕과 전 유럽에 도미노처럼 무너뜨린 이 1870 금융공황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딱 끝나 거기에 기점으로 30년 동안의 장기 불황이 이루어졌어. 대불황.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 하면 1929년에 대공황을 생각하지만 그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장기 공황은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 해갖고 큰 공황은 1873년에 금융공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9세기 거의 말기 때까지 이 장기 이제 뭐냐면 불황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는데 이 대불황을 이제 열강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통상 정책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예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했던 독일이나 프랑스가 뭐냐면 자유무역을 버렸죠. 가짜없이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거야. 그래서 이때 비스마르크가 앞에 이제 좀 얘기했지만 1879년에 저가로 밀려든 미국이나 러시아 곡물과 영국의 공업 제품을 막고 고유 관세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대지주와 중학 재벌들이 결탁한 철과 홍인의 동맹이 이루어졌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멜린 관세법을 만들어갖고 이때 이 대분함을 극복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국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892년에 강력한 보호관세 체제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멜린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영국은 종전의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고수를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영국에 왜 고수했냐? 영국도 관세장벽을 쌓고 하면 상당히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국은 이미 그 당시에는 상품을 가지고 뭐 흑자를 내 가지고 있는 이득을 챙기는 국가 아니었어. 이들 국가는 영국은 일단은 그 당시 기축통화가 뭐예요? 파운드 하죠. 파운드를 널리 확산하려면 기축통화국의 공통된 것이 뭐냐면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다른 나라한테 파운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파운드가 널리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뭘 하냐? 영국이 이제 중심지가 그 당시 런던이 금융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막대한 또 채권을 발행하고 그동안 금융권을 통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야. 지금 미국처럼. 예. 그리고 거기가 또 영국은 세계 곳곳에 이제 거점이 있고 해운업도 발달됐기 때문에 자유목을 해야지만 이렇게 이제 뭐냐면 많은 또 이득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뭐 해운업을 하면서 보험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배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배 선박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를 이제 빌려준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아갖고 상품 수지에선 적자가 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 이 파운드화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무역을 통해서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얻는 이득 있죠. 선박을 빌려준다든지 보험을 갖다 판다든지 등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 경상수지에서는 적자였지만 자본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수지하고 또 뭐라 그러죠? 예, 서비스주의.
거기에서 흑자기 때문에 영국 입장은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자유무역이 완전히 폐기됐던 건 이제 뭐냐면 대공황 이후죠. 대공황부터 이제 영국이 패권이 이제 완전히 미국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넘어가면서 파운드화가 그렇게 이제 그 기축통화가 되지 못했고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해상 패권까지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두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뭐예요? 이 상품 수지야. 예, 수출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관세 장벽을 뭐 쌓아야지만 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종전에 그런 관세 장벽을 자유무역을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오타 협정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무슨 자본주의 자선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계속 유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자국의 실정에 맞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 부과하지 않고 또 자유무역을 하거나 또 자유무역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제2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자기의 어떤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민지 확보도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 식민지 확보에서 거기에 값싼 원료도 얻고 그 원료를 바탕으로 또 식민지의 상권도 갖다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이런 불황을 극복하려고 했고요. 예, 영국도 이제 뭐냐면 식민지 확보에서 확보하려고 했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또 거점도 확보하고 그 뭐냐면 또 자국 통화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해운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영국도 이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그 식민지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식민지는 주로 이제 거점 역할만 했던 거야. 관리 차원에서 받는 건데 이때 이제 뭐냐면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 식민지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관리가 아니라 직접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까지 예전에 이제 신경 쓰지 않은 태평양까지도 이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1873년에 금융공황이고 이 금융공황 시기 때 때마치 또 제2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식민지 확보에 뭐냐면 열강을 하게 됐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데 식민지 확보에 열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읽어보면 좋은데 약간 이제 시간 걸리니까 한번 쭉 제가 볼 테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고요. 파악을 해 두시고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요번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기 있죠. 5번 기출문제를 한번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얘가 또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아, 이거 아니네. 자, 하여튼 여기 있는데 한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1873년에 금융공원 관련된 내용인데 서기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예비 역사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체할 주제는 제국주의 통상정책의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기폭제, 바로 1873년 금융공황과 그에 따른 대불황, Long Depression, 1873년에서 1896년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테마는 서양사 시험에서 단독 서술형으로 출제되거나 제국주의의 경제적 원인을 묻는 문항의 가장 깊숙한 하부구조로 출제되는 마스터키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왜 프랑스를 비롯한 후발 열강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고 영국은 자유무역을 고수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의 열쇠가 바로 이 1873년 체제에 숨겨져 있습니다. 노량진 일타 강사의 냉철한 시각으로 1873년의 파국이 어떻게 유럽 영토 분할 제국주의라는 괴물을 낳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칼날처럼 정렬해드리겠습니다. 펜 드시고 집중하세요. 강의 대본, 파산한 시장, 문을 닫은 열강, 1873년 금융공황과 보호무역의 야수성. 1. 도입, 역사의 도미노, 1873년 자유무역의 황금기가 끝나다. 선생님들, 서양 근대 경제사에서 1860년대는 자유무역의 황금기였습니다. 영프 상업조약, 코브단 슈발리에 조약 1860을 기점으로 유럽 대륙은 국경을 낮추고 자유롭게 거래했죠. 그런데 이 장밋빛 낙관론을 단칼에 끝내버린 대재앙이 터집니다.
바로 1873년 5월 빈 증권거래소의 붕괴로 시작되어 뉴욕과 전 유럽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린 1873년 금융공황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공황으로부터 시작해 1896년까지 이어진 가혹한 장기 침체를 대불황, 롱 디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출제위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대불황이 열강의 통상 정책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뒤흔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메커니즘 1단계, 과잉 생산과 디플레이션의 공포, 하부구조의 위기, 공황의 본질을 해체해봅시다. 2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유럽 열강의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때문에 시장의 소비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죠. 앞서 사료가에서 보았던 홉슨의 과잉 자본과 저소비설, 이 공장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장에 물건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품 가격이 폭락하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기업의 이윤율은 바닥을 쳤고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했으며 실업자가 길거리에 쏟아졌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 지배층을 엄습한 순간이었습니다. 3. 메커니즘 2단계, 국가의 기습, 보호무역주의 장벽의 구축, 프랑스 독일의 선택. 이 파국적 상황에서 열강의 정치가들이 선택한 생존술이 무엇이었을까요? 타국에 우리 시장을 열어두었다가는 자국 산업이 완전히 괴멸당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이들은 자유무역을 가차없이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 프로텍셔니즘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독일의 전환, 1879년 관세법. 비스마르크는 1879년 저가로 밀려드는 미국 러시아산 곡물과 영국산 공업제품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대지주 융커와 중화학 재벌 크루프 등이 결탁한 철과 호밀의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전환, 1892년 멜린 관세법. 프랑스 역시 대불황의 파고 속에서 자국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1892년 강력한 보호관세 체제인 멜린 관세법, 멜라인 타리프를 통과시키며 경제 블록화에 동참합니다. 이처럼 프랑스를 비롯한 후발 열강들은 1873년 공황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높은 관세 장벽을 쌓고 타국 상품의 진입을 통제하는 보호무역 통상 정책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4. 메커니즘 3단계, 영국의 예외적 고수, 보이지 않는 세계 헤게모니. 그렇다면 왜 영국은 이 가혹한 대불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했을까요? 이 부분이 기출선지 감별의 핵심입니다. 영국 역시 조셉 체인벌린 등을 중심으로 우리도 관세 장벽을 쌓고 제국 특혜 관세 제도로 가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 운동, 관세개혁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하부 경제 구조는 대륙과 달랐습니다. 영국은 이미 세계 해상 물류를 장악한 해운 대국이었고 런던의 시티, 더 시티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쥐고 흔드는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자 기축국이었습니다. 무역 장벽을 세우면 글로벌 금융 수수료와 해운 이윤이 먼저 타격을 입는 구조였죠. 더불어 이미 광대한 식민지, 인도 등라는 탄탄한 독점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에 대륙의 공황 속에서도 자유주의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 국익, 금융개운 자본에 훨씬 유리했던 것입니다. 5. 인과관계의 종착지, 보호무역이 초래한 제국주의 영토 분할, New Imperialism. 자, 이제 최종 종착지입니다. 유럽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내부의 무역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포화 상태가 되었죠. 대기업들과 금융자본가들은 국내와 유럽 대륙 안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팔 수도 저소비 과잉 생산, 자본을 투자해 이윤을 남길 수도 잉여 자본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살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 외부의 세계였습니다. 타국의 관세 장벽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우리만의 상품 시장과 우리만의 잉여 자본 투자지를 지구상에 강제로 개척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80년대부터 폭발한 아프리카 분할과 아시아 침탈, 제국주의의 실체입니다. 1타 강사의 최종 공식 정렬. 1873년 금융공황, 과잉생산, 저소비 위기, 열강의 국내 시장 방어, 보호무역주의 관세 장벽 구축, 유럽 내부 시장의 상호 포화 및 고립 대외 독점 세력권 확보 경쟁 폭발, 제국주의 식민지 분할 쟁탈전. 결국 레닌이 지적했듯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내적 모순, 즉 1873년 공황이 가져온 국내 시장의 질식 상태를 대외적 침략을 통해 배출하려 했던 필연적 귀결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볼게요. 그래서 1873년에 금융공황 입장에서 이제 트리거가 되어서 통상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엔 1873년 금융공황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판에는 제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나올 때마다 새로 계속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판을 올릴 때마다 계속 보셔야 돼. 그래야지 내용이 이제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어.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나. 자, 여기 보면 나가 뭐냐면 1904년에 있었던 그 영푸 협상이에요. 영푸 협상.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조와 2조 보면 영국은 이집트에서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모로코에서 행정, 경제, 군사적 독점 권리를 상호 승인한다. 이게 이제 1898년에 파쇼사 사건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수습한 후에 프랑스 혁명,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데카스의 종한 정계 외교적 노력을 결실을 맺은 제 총회사의 영표협서의 원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국은 19세기 후반까지 유럽 대륙의 동맹 관계에 끼어들지 않은 명예형 고립을 이제 유지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영표협상을 맺었냐? 그거는 비에르 2세 때문이죠. 그래서 비에르 2세는 그 비스마르크를 해임한 뒤에 범게르만주의와 해군의 군비 확장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세계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 정치적 대입 행차는 이제 위기감을 느낀 영국이 명예로운 고립을 이제 가감히 폐기하고 대독 견제 전선을 짜기 시작하죠. 또 프랑스는 과거 또 비스마르크가 수십 년 동안 쳐놓았던 프랑스 외교적인 어떤 고립 정책의 그물망을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됐고요. 이미 이제 1894년에 러프 동맹을 맺은 이 프랑스는 파쇼사 사건과 악화되었던 영국과의 관계까지 정상화시키면서 독일을 역으로 포위하는 거대한 반독 전선의 어떤 주요가 부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상 의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독일의 팽창 정책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의 공동 보조 체제 형성. 그다음에 프랑스의 외교적 고립 탈피. 상호 간의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 인정. 아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이집트를 인정해주고 영국은 앞으로 이제 뭐냐 프랑스의 모로코 있죠. 모로코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이 모로코에 간섭하니까 영국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프협상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영프협상도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영유협상 그다음에 그 또 포로 동맹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삼국협상 관련된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좀 쉬었다가 이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